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곧 마흔이 되는 여자입니다. 이혼까지 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해도 어느 하나를 꼽지 못할 만큼 남편과 시댁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인간이라는 것과 그런 집안이란 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왜 연애하던 시절엔 남편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화나고 아팠던 그 시절은 이젠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앞만 보며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어요. 시댁은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재산 정도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집이 자가인지 아니면 세를 들어 사는 것인지 역시 알지 못한 상태였죠. 남편의 집안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닌 그저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시댁의 재력은 결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친정은 시댁보다 작은 평수의 집에 사시긴 했지만 보유하신 집이 꽤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사는 지역에 아파트 2채, 그리고 시골에 집 한 채를 보유 중으로 말 그대로 돈 걱정은 없이 살고 계셨죠. 부드럽고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 경험하게 된 시모의 성격에 조금은 놀랬네요. 시모의 성격은 별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건 한 번 꽂히면 포기란 모르는 사람처럼 몇 날 며칠을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점이었죠. 처음 시작은 손주 문제였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더라고요. 일을 하느라 전화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급한 일을 끝내고 휴대전화를 보니 부재중 통화가 30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시모에게 또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지금 일하고 있죠. 일할 땐 저 휴대전화 잘 못 봐요. 지금도 급한 일 끝내놓고 잠시 쉬는 시간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이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일까진 아니고 내 친구가 글쎄 이번에 손주를 보게 생겼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전화했어. 순간 그래서?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 친구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시모 친구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굳이 제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일하는 며느리에게 부재중 30통 넘게 남길 만한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됐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 알려주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있니? 그 할망구 아직 뱃속에 있는 손주 자랑을 어찌나 해대는지 아주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어. 지금도 그런데 그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심할 거야? 난 죽어도 그 꼴은 못 본다. 우리 아들이 어디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손주 문제로 뒤처지는 건 난 못 봐. 한참을 시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목적은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임신하라는 말이었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당장 애부터 갖거라. 너희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회사 다니는 것 때문에 안 되면 회사도 그만두고 애부터 만들어. 어머님,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는 좀 더 있다가 가질 계획이라니까요. 그리고 남 따라서 애를 낳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을 낳고 키우는 일인데 그건 아니죠. 뭐야? 그래서 넌 지금 내 뜻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감히 네가 뭔데 내 손주 자식을 낳는다 만다 결정을 하는 게야? 넌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야. 전 어머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아니에요. 애 낳으라 명령하면
즉각 낳아주는 기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일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평소에 다른 문제는 시모의 뜻대로 웬만하면 해주려고 했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시모가 애를 낳으라는 이유 역시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남편과는 이미 좀 더 준비된 2년 뒤부터 아이를 갖자고 오랜 시간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라 무턱대고 시모의 뜻을 따라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며칠 뒤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어요. 시모는 제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남편을 타깃으로 돌렸더군요. 남편을 들들 볶던 시모의 영향인지 처음엔 절대 생각이 없다던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기 가지는 거 2년 뒤는 너무 늦을 것 같아. 뭐?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이 당신 설득하는 것 같더니 홀랑 넘어가 버린 거야? 꼭 그런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없더라고. 애는 1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애한테도 그렇고 당신 몸 회복에도 좋다고 하고 2년 뒤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안 되면 그땐 어떻게 해? 지금부터 노력해도 언제 임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냥 미루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덜컥 생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우리 애 낳고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해서든 출산까진 한다고 쳐. 그러면 애는 누가 키워? 당신 혼자 벌어서 우리 아득바득 사는 거 난 싫어. 돈 때문에 애한테 짜게 구는 것도 싫고 돈 때문에 당신한테 잔소리하게 되는 건 더 싫단 말이야. 남편은 이 말에 수긍하는 듯했고 며칠 동안은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포기했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애 낳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얼른 낳기만 낳으래. 돈 걱정은 물론이고 당신 육아휴직 끝나면 그때부터 아기도 봐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노력해보자. 나 엄마 말 때문에 설득된 것도 맞지만 당신 닮은 아기 꼭 갖고 싶어서 그래. 만약 남편이 화를 내며 닥달했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달래주며 저런 말을 하니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 출산 이후 가장 걱정이었던 육아 문제까지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 더욱 흔들리기도 했었죠. 결국 전 달콤한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애를 갖게 되었고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조리원 비용도 다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던 시무는 막상 출산하고 조리원에 가게 되자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더군요. 육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와준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막상 아기와 함께 집에 돌아온 첫날엔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진상짓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아들을 닮아 너무 잘생겼구나. 인물이 아주 훤하다 훤해. 지금도 이런데 다 크면 여자 열어 돌리겠어. 그나저나 넌 뭐라고 그러고 서 있니? 밥 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밥 안 차리니? 날 굶길 작정인 거야?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짐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더 우량하라 제왕절개했고 이제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도착한 사람에게 밥까지 차리라고 할 거란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시무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밥 타령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도저히 혼자 힘으론 안 될 것 같아 제 몸조리를 위해 근처 친척집에 지내던 친정엄마를 불렀네요. 제 연락에 친정엄마는 급하게 집으로 오셨고 시모의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남편에게 밥 타령을 시작하셨죠. 지금 밥 대신한 지가 언젠데 우리 딸 밥 안 차려주고 뭐 하나? 네? 제가요? 그러면 여기 누가 밥을 하나? 제왕절개로 출산한다고 배 찢은 내 딸이 하나, 여기 갓 태어난 손주만 본다고
정신 빼놓은 사돈이 하겠나? 아니면 설마 내가 하길 바라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얼른 차리게나.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주방으로 발길을 옮겼고, 시모는 그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붙잡으며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집안에 여자가 몇인데 남자가 밥을 차린답니까? 그것도 내 귀한 아들을. 나는 절대 그 꼴은 못 봅니다. 시모는 절대 안 된다며 엄마를 몰아세웠고 엄마 역시 지지 않았고요. 여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은 몸도 성치 않은 병자에 노인네 둘뿐인데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주방 일은 꼴도 보기 싫으니 정 아들이 주방이라는 게 보기 싫으면 사돈이 하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제 말이 어디 틀렸나요? 다른 일로 아픈 것도 아니라 아이를 낳느라 몸이 성치 않은 애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 보고 밥을 차리라는 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제 딸을 그런 식으로 부려먹는 꼴 절대 못 보니 그렇게 밥이 드시고 싶으면 직접 차려 드세요. 엄마는 거세게 시모에게 대응하고 나섰고 시모도 엄마의 성격이 보통은 넘는다는 것을 느꼈는지 엄마 말대로 혼자 밥을 차려 먹더라고요. 남편 놈은 자기 엄마가 차린 밥을 먹지도 못하고 친정엄마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시모는 또 그런 남편의 행동이 보기 싫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거기서 엄마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려버렸어요. 자네, 배고픈가? 네? 조금, 제가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요. 그래? 그러면 가서 먹게나. 자네 마누라는 자네 자식 돌본다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래도 자네 배고프면 혼자라도 먹어야지. 배고픈 게 죄인가? 눈치 없는 게 죄지. 정 고프면 먹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배가 안 고프네요. 조금 있다 엄마 가시고 나면 밥 차려서 집사람이랑 먹을게요. 그래? 웬일로 그리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두 사람 먹을 미역국은 내가 끓여주고 애도 봐줄 테니 조금 있다가 같이 먹어. 알겠지?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자 시모는 마음이 확 상해버렸는지 먹던 밥은 싹 다 정리해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간다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얼마나 통쾌했나 몰라요. 평소 저를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 들인 종쯤으로 여기던 시모였던 터라 미안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 후 시모는 집으로 아기를 보러 오긴 했지만 제가 또 엄마를 부를까봐 저에게 뭘 시키진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 시모가 오면 시키지 않아도 배달 음식을 시키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복직 날이 다가왔고 예상대로 시댁에선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친정은 아예 다른 지역에 살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는 수 없이 제가 먼저 시모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죠. 어머님, 저 이제 복직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아기 봐줄 수 있으세요? 뭐? 나보고 애를 보라고? 봐준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기 낳기만 하면 뭐든 걱정하지 말라고 육아도 다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땐 네 마음 돌리려고 그냥 한 말이었지. 나 힘 없어 얘. 요즘은 걸어 다닐 힘도 없는데 애를 내가 어떻게 보니? 그냥 어린이집 보내.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준다고 하던데. 거기 보내면 되지 않니? 어린이집 도움도 받긴 하겠지만 하루 종일 보내기엔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오전에만 보내고 오후에만 좀 돌봐주세요. 제가 최대한 일찍 퇴근해서 올게요. 난 못한다니까. 정 여의찮으면 도움이라도 구하면 되지 않니? 요새 도우미들도 애 잘 키워준다고 하던데. 넌 날 뭘 믿고 계속 애를 맡기려고 그러니? 네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언제는 믿고 낳기만 하라더니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애초에 시모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복직할 때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믿었는데 저딴 말이나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모님 구할 테니 그 비용은 어머님이 내세요.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정도는 모셔야 할 테고 시간당 10,000원으로만 쳐도 하루에 50,000원씩이에요. 월급으로 드릴 거니까 달마다 돈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너 미쳤니?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정 힘들면 절반이라도 내세요. 그냥 한 마리든 아니든 전 어머님 말만 믿고 임신에 출산까지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에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요? 난 그럴 돈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후 시모는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었죠. 이제 복직이 코앞인데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은 걸어 다닐 힘도 없어서 애 못 봐준다고 도우미 구하라고 하면서 돈은 못 보태준다고 하더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복직할 거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가서 돈 받아와. 우리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런 돈도 없으면서 이모님 구하란 말은 왜 그렇게 쉽게 하셨대? 병원비, 조련 비용도 그래.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시고 육아도 다 해주실 것처럼 말해놓고선 그냥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남편을 무서울 만큼 몰아붙였고 남편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시댁의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집 자가 아니고 월세였어. 그것도 외국에 사는 엄마 친구분 집이라서 아주 저렴하게 있던 월세.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분 아들이 결혼한다나 봐. 그래서 급하게 집을 빼줘야 하는데 이사 비용부터 집 구하는 것까지 돈이 많이 들어서 당신한테 줄 돈이 없어.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이 월세살이라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기 전 돈이 없으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애 키울 돈을 주겠노라 큰 소리를 치던 시모의 얼굴이 떠올라 기가 막혔어요. 그냥 시모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셈이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돈까지 줬더라고요. 애초에 집은 없었던 거네? 그러면서 나한테 말끝마다 집 타령을 하신 거야? 도대체 어머님 말에 진실이란 게 있긴 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굳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야. 그냥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엄마한테 돈 달라는 말 하지 마. 오죽 없었으면 이사 비용도 내가 빌려줬다고. 뭐? 이미 이사도 했고 그 비용도 당신이 준 거야? 왜 그걸 나한테 말을 안 해? 어머님 짐도 많아서 꽤 큰 돈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을 나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줬단 말이야?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니까. 그게 그냥 준 거랑 뭐가 달라? 빌려줬다고 한들 돌려주면 받기나 할 거야? 아니, 돌려주시긴 한데?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나랑 상의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일은 나랑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것도 당신이랑 상의해야 해? 그까짓 몇백만 원 큰 돈도 아닌데 상의는 무슨 상의야? 이 말을 듣는데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시모의 일이니 남편도 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일 테고 여러 문제로 남편도 예민해져 있단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할 필요까진 없지 않나요? 굳이 남편은 고르고 골라 제가 상처받고 화날 만한 말들로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이제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도 상의 안 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데? 그리고 몇백이 작아?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야. 그러면 내가 그 돈도 주지 말고 우리 엄마 힘들게 만들어야 했어? 왜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 내가 말했지. 도움을 준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고. 상의 정도는 해야 했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당신 뭐라고 그랬어? 내 돈 내가 쓴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아, 몰라. 난 틀린 말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도 복직해서 돈 벌면 알아서 써.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 복직은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말이야.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러려고 애를 낳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를 설득하려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고는 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복직을 못할 거라 확신하는 남편의 말은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고요. 고민은 깊어졌고 때마침 연락을 해온 엄마와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게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힘든데 기댈 곳이 없으니 엄마에게 기대게 되더라고요. 너 복직할 때 다 돼가지 않니? 시댁에선 약속대로 우리 손주 봐주신대. 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요새 생각이 많아. 어머님은 거동도 힘들다고 애는 절대 못 봐준다고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니 상관 말라 하고 이대로 가다간 그나마 모은 돈도 뺐어야 할 텐데 그 돈마저 다 쓰고 나면 남편한테 생활비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살게 생겼어, 엄마. 그렇다고 저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온종일 맡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야. 넌 그런 고민이 있으면 진작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기다려. 아빠랑 상의해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너 도와줄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엄마는 곧장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아빠와 함께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더군요. 너무나도 죄송했고 그만큼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빠르게 움직여 주셨지만 이미 복직 시기는 지나버렸고 우겨서 복직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기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얄미웠네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말고 제가 쓸 돈까지 구걸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원래 직업이 광고 관련 일이었는데 퇴직금 중 일부로 사무실을 얻어 1인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죠. 1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무실은 다 정리했냐? 내일부터 정식 오픈이야. 광고는 어제부터 나가고 있고. 왜? 갑자기 관심이 생겨? 아니, 얼마 만에 망하고 올려나 구경이나 하려고 그러지. 1인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알아? 괜히 월세나 까먹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나 마. 난 우리 엄마 도와준다고 돈 없으니까. 응원은 못해줄 망정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덕에 일을 바득바득 갈게 된 계기가 되더군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땐 아기가 어려 이혼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사업장을 내면서부터는 이혼도 함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능력만 된다면, 그래서 아이만 혼자 키울 수 있다면 굳이 저딴 인간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여러 이유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엔 물론 힘들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잘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한둘씩 의뢰가 들어왔고 무엇보다 원래 저와 일하던 거래처분들의 도움을 얻어 점점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벌이는 점점 좋아져서 남편의 월급을 뛰어넘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을 좀 번다 싶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적게 주던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죠. 남편이 버는 돈으로 도대체 무얼 하는 것인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어요. 시모는 못 보던 옷과 가방, 액세서리를 걸치고 집에 오곤 했고 남편이 몸에 걸친 것도 하나둘 명품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번 돈을 다 치장하는 데 써도 그 정도 능력은 안 될 텐데 그렇게 사치를 하는 게 어이없었지만 굳이 상관하지 않았네요. 이미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돈도 따로 쓰자고 한 만큼 빚이 생기더라도
그 또한 당연히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빚까지 져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시모는 남편의 돈으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모임에서 가는 해외여행도 덜컥 예약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엄마 모임에서 해외여행 가는 거 알지? 모를 수가 있겠어? 당신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예약했다면서 곧 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그 여행 나머지 잔금 당신이 좀 내줘야겠어.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 요새 돈이 좀 부족해서 잔금 치를 돈이 없어. 내가 왜? 없으면 그냥 취소해. 나라고 뭐 돈이 차고 넘치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좀 해줘. 지금 취소하면 예약금 다 날려야 하는데 아깝지도 않아.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아까워해야 해? 당신이 그랬지. 각자 돈은 각자 알아서 쓰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각자 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 괜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부탁하지 말고 말이야. 요새 보니까 빚까지 내서 사치 부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빚 좀 더 내서 보여줘. 그러면 되잖아. 한도 끝까지 찼으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그냥 돈 좀 줘. 당신 돈 잘 벌잖아. 당신 요새 내 뒷조사하고 다니니? 난 내 벌이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 얼굴에 웃음꽃이 폈는데 그것도 모를까 봐. 하여튼 좀 내놔. 돈 생기는 대로 줄 테니까. 나야말로 하여튼 못 줘.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해. 끝까지 못 준다고 하자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리고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얼마나 치사한 짓거리를 해대는지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예약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날리게 그냥 둘 거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냥 날리게 만들어?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돈이나 보내거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행 가야 하겠으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어머님 돈으로 가세요. 그러면 될 텐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되니? 네가 내 며느리이고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네가 자식된 도리로서 보내줘야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그거야 평소에 제가 자식 취급이라도 받았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전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그런 대접은 받은 기억이 없으니 절대 그 돈 못 드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칼같이 두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예약금만 날렸다고 전해 들었네요. 시모의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는 날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따지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화낼 때 유난히 더 닮은 얼굴을 하는 두 사람은 똑같은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내 친구들은 여행 가버렸고 결국 내 아들 돈은 다 날렸다. 이제 좀 후련하니? 이제 좀 네 마음이 통쾌해? 어떻게 돼 내가 돈 아까운 줄 모르니? 너 때문에 허공에 그 큰 돈을 날려버렸다고. 돈 아까운 줄 아니까 안 준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이라면서 제가 땡전 한 푼 못 벌 때 통보했는데 못 들었나 봐요? 그거야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무리 돈 관리를 따로 한다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 여행 경비마저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여기 있잖아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머님도 참 뻔뻔하네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땐 도움 한 번 안 주더니 저한테 와서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은데. 시모는 그 말에 아무 말이 없었고 남편은 시모가 밀린다 싶었는지 시모를 대신해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다. 뻔뻔하다니 너무 버릇이 없잖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버릇이 좋은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난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내 사무실로 이렇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지고 화내는데 이 와중에 내가 상냥하고 예의까지 있어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어머니인데. 아, 그래? 그러면 이혼하면 되겠네. 뭐?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어, 이혼이라고 했어. 이혼하면 더는 나한테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러면 당신이 그딴 말도 안 되는 요구 따윈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덤으로 당신이랑 같이 살 필요도 없고 말이야. 남편은 이혼 요구에 헛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혼? 그래. 당신이 원하면 난 이혼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은 괜찮겠어? 나한테 재산 분할도 해줘야 할 거고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은 아빠 없는 애 만들어야 할 텐데. 남편은 감히 아들을 입에 올리며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얼굴에 이혼을 위해 준비했던 사진들을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은 아연 실색이 되어버리더군요. 남편이 보고 이토록 놀란 사진은 바로 남편이 어린 골프장 캐디들만 고르고 골라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한 추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이걸 어떻게... 당신 내 뒷조사라도 하고 다녔어? 이렇게 대놓고 이딴 짓을 하는데 굳이 뒷조사할 필요가 있겠어? 당신이 다니는 그 골프장 사람들이 나한테 이 사진 보내왔더라. 얼마나 행실을 더럽게 하고 다녔으면 그 사람들이 남편한테 한 소리 좀 하라고 이런 사진을 다 보냈겠어.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은 골프장 캐디가 보낸 사진이었어요. 잠깐 남편과 사이가 좋던 시절 함께 라운딩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기억하고 있던 캐디가 연락해온 것이었죠.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동생이 남편의 선 넘는 행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너무나도 추접스럽게도 어리고 생활이 힘든 캐디들만 골라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곤 돈으로 그 입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더니 남편이 친정에서 가지고 있는 시골집을 오가며 시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마침 개발 호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빼내 사업을 하려고 이미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더군요. 저에게는 사업이 그렇게 망할 거라 호언장담하더니 제가 승승장구를 하니까 자기도 분명 자금만 있다면 성공할 거라 믿었나 보더군요. 혹시나 싶어 노트북을 살펴보니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둔 뒤였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 찔러보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퇴직금도 절반 넘게 쓴 뒤였고 나머지는 시모의 집 대출금으로 야금야금 까먹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딴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 부모님 돈까지 탐내다니 이건 이혼밖엔 답이 없는 상황이더군요. 하물며 시댁 대출금까지 갚는 상황이라니 생각보다도 더 최악인 상태였어요. 이건 그냥 손이 하필 그 부분에 스친 것뿐이야. 설마 이렇게 어린 여자한테 내가 그딴 짓을 했겠어? 나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라고. 하여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편부모 가정에서 키울 생각 없어. 당신 우리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디인 줄이나 알아? 우리 아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반에서 생활하는지 알기나 하냐고. 아니,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는 알긴 해? 애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아들 생각하는 척하기 안 부끄러워? 그딴 거 다 몰라도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같은 헛소리 하지 마.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이혼을 막아보려 했었고 시모 역시 그런 남편을 돕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다 맞다. 감히 내 귀한 손주를 반쪽짜리 가정에서 키울 생각을 해? 네가 낳았지만 우리 아들 핏줄이다. 너한텐 그런 권한이 없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지금 살던 대로 살아. 이 사진도 그래. 누가 악의적으로 우리 아들 모함하려고 이딴 거나 찍어 보냈나 본데.
난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운 적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아, 그러세요? 뭐가 진실인지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되겠죠. 들어보니까 CCTV 영상 사본도 있다고 하던데 그걸 보면 악의적인 편집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행동일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아들은 내 아들이지 어머님 집안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껏 제대로 한번 안아준 적도 없는 내 아들한테 관심 끄세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이혼할 거고 끝까지 이런 식이면 소송이라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좋은 말로 하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고요. 두 사람은 이 말이 그저 엄프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 네가 뭔데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는 둥. 막말을 쏟아내는 두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곤 경찰에 신고해버렸네요. 경찰차 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그제야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갔고요. 그 후 이혼 소장을 내며 이혼은 진행되었고 남편은 끈질기게 재산 분할에 집착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출산 이후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월급뿐 아니라 빚까지 내서 시댁을 도와준 점, 골프장 캐디와 있었던 일까지 더해져 이혼은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아들도 제가 키우기로 결정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물론 이혼이 복수의 끝은 아니었죠.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받은 위자료를 전 남편에게 당한 캐디들이 고소하는 과정에 조금 투자도 해주었어요. 전 남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도 아낌없이 제 욕을 하던 전 시모는 그때서야 찾아와서 울고 불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준이 어미야, 제발 하준이 아비 좀 살려다오.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 너도 하준이 아빠라는 사람이 깜빵 가는 건 싫지 않니? 하준이가 자라서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 분명 자기 아빠 깜빵 넣은 사람이 너라고 원망할 텐데 너 후회하지 않겠니? 헛웃음은 이런 상황에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하필 설득하는 무기로 제 아들을 쓰다니 한참이나 잘못된 파악이었죠. 힘이 없어서 거동도 힘들다고 애 한 번 안아준 적 없는 사람은 내 아들한테 관심 끄라고 했을 텐데요. 그땐 정말 내 몸이 안 좋았어. 내가 오죽했으면 귀한 내 손주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했을까. 귀한 손주 안아줄 힘은 없어도 백화점 다니면서 아들 돈 쓸 힘은 있었나 보네요. 왜? 백화점 다닐 때는 휠체어라도 타고 다녔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말이랑 그때 행동이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 나 애 한 번 봐준 적도 없다. 그런데 네 아들은 네가 키워야지 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니? 너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런 논리라면 그쪽 아들도 그쪽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러세요? 그리고 그쪽은 저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어도 저는 그쪽한테 이런 말할 입장이 되죠. 제가 아직 아이를 낳기는 싫다고 그렇게 거부할 때는 낳기만 낳으면 다 해준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그쪽이에요.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킨 말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뱉은 말인데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손주라는 둥 내 아들 이름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오죽 급했으면. 나도 내 아들도 너한테 다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까 제발 내 아들 좀 도와줘. 들어보니까 네가 그 아가씨들 도와주고 있다던데 네가 설득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넘길 수도 있지 않니?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만나서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려무나. 그 하나를 바란다는 게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 그 아가씨들한테 용서해줘라, 없던 일로 덮고 넘어가라, 이딴 쉰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본인이 저지른 죄
스스로 다 갚으라고 하세요. 돈으로 갚든 몸으로 갚든 말이에요. 전 시모는 자신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보이자 눈물을 다 닦아내더니 저를 노려보며 겁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먹힐 거라 생각했는지 멍청하기 짝이 없는 대처법이었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하준이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다. 하준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네 아빠 인생 망하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네 엄마라고 다 말해버릴 거라고. 너 진짜 잘 생각해야 한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건 둘째치고 남자애한테 아빠가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런 아빠가 망하면 애도 애지만 너라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막상 망하고 나면 너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부탁할 때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진짜 큰 착각을 하는가 본데 난 애 아빠든 말든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괜히 애 먼 사람 붙잡고 시간 낭비 그만합시다. 네? 이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시모는 저를 향해 손을 뻗어보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제가 키가 훨씬 더 크기도 했지만 시모의 손에 잡힐 만큼 제가 느리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길로 전시모의 두 손을 잡아 끌어다 내쫓아버렸어요. 그 후 전시모는 끈질기게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로는 더는 찾아오는 일은 없었네요. 전시모의 발길이 끊기고 들려오는 소문엔 전 남편은 막대한 합의금을 주고 구치소 신세는 면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라도 정신만 차렸다면 아들이 원하는 한에서는 얼굴은 보여주고 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바람만 들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리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기저기 친인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시작한 사업은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망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전 남편의 노트북에서 본 사업계획서는 겉만 그럴듯하지 조금만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으니까요. 전 시모와의 연락도 끊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닌다는 전 남편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던 해였어요. 집과 사무실을 옮기며 아이의 유치원까지 옮겼는데 어떻게 안 것인지 유치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차마 두 눈으로 보기 힘든 꼴을 하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아니, 무슨 염치로 찾아온 거야? 아빠가 아들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염치도 있어야 해? 당신이 이혼하고 내 아들을 한 번도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찾아왔지. 그런 권리 찾으려면 최소한 양육비라도 주고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나한테 양육비 한 번도 준 적 없는 건 알고 있지? 내가 그 양육비 지금이라도 한 번에 다 받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받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까? 아, 진짜. 내 사정 다 알면서 그러지 좀 마. 그렇지 않아도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를 찾아오면 어떻게 해? 생각이 있어 없어? 혹시라도 아들한테 피해가 될 거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한 거야? 하긴 당신이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런 꼴이 되지도 않았겠지. 다 집어치우고 찾아온 진짜 이유나 빨리 말해. 괜히 하준이 얼굴 보러 왔다는 되지도 않는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정말 아들이 보고 싶어 왔단 말을 믿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전 남편은 절대 아들이 보고 싶어 온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분명 다른 용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기도 했고요. 그게 나 돈 좀 줘. 이제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야 할 신세야. 그러면 그렇지. 어쩌다 그런 꼴까지 됐니?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 나 한심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늘어놓지 말고 돈이나 좀 줘. 한 500만 원 정도? 당신 그 정도 돈은 쉽게 마련할 수 있잖아. 전 남편은 500만 원이 마치 나와라 뚝딱
깜빡하면 나오는 돈처럼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 전 부인에게 구걸이나 하러 온 놈이 말이에요. 불쌍하기는커녕 한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떻게 해야 이 정신 나간 전 남편을 한 방에 떨쳐버릴 수 있을까 고민만 할 뿐이었죠. 고민 끝에 가방 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전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500만 원은커녕 500원도 아까운데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이거라도 주는 거니까 가지고 가. 갚을 필요도 없고 그 돈 핑계로 다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너 지금 누굴 거지 취급하는 거야? 누가 이까짓 500원 받으러 여기까지 왔대? 500만 원 내놓으라고. 지금 당신처럼 오갈 데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돈이나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지인 거 몰라? 거지한테 거지 취급해주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리고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해도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인데 그냥 내놓으라고?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인간한테 그 큰 돈을 주게? 이 한심하다는 단어도 아까운 인간아. 그렇게 돈이 궁하면 공사판이라도 가서 일을 해. 여기서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다니지 말고. 전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남은 것인지 제가 준 500원을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곤 무섭지도 않은 엄포를 놓기 시작했죠. 내가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말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매달리시나 말란 이 말이야. 그래, 제발 성공 좀 해라. 그래서 그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꼴 말고 제대로 된 꼴로 찾아와서 내 약 좀 올려보란 말이야. 뭐, 그 성공이 그렇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되면 내 아들도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데리고 와서 너한텐 얼굴도 안 보여주고 살 거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지만 그 말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쓰레기와 가깝게 있고 싶지도 않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전 남편의 얼굴로 손이 날아가더군요. 너 지금 나 때렸냐? 왜? 반대쪽도 때려줘? 네가 뭔데 날 때려? 네가 뭔데? 그러는 넌 뭔데 감히 내 아들을 입에 올려?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냐고. 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네 머리카락이라도 보이잖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네 빚쟁이들한테 다 연락해서 오라고 한 다음에 너 도망도 못 가게 붙잡고 늘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막장인 네 인생 더 막장으로 몰아넣어 버릴 거야. 알겠어?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전 남편을 몰아세우자 겁먹은 남편은 그대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바닥으로 던져버린 500원도 잊지 않고 주워들곤 말이에요.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제야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며 그 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인연도 끊어내고 어느새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다행히 크는 동안 크게 아빠를 찾는 일도 없었고 지금까진 바르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결혼 생각은 물론이고 연애 생각도 없는 상태예요. 그저 지금은 아들을 잘 키우고 아들에게 지극정성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이네요. 마땅한 취미생활도 없는 저를 보며 직원들이 무슨 재미로 시간을 보내냐고 물어오곤 하는데요. 가끔 아들과 여행을 다니고 부모님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들에 때론 소소한 행복을 그리고 때론 너무나도 큰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절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다면 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사연은 끝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수도권에 사는 평범한 여자랍니다. 최근에 이직해서 일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1시간 되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잘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혼을 해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기에 이런 천지날벼락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주시길 바래요. 3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그동안 여러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실망만 하던 차에 만난 꽤 훈남인 남편에게 제 쪽에서 먼저 호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먼저 데이트 신청도 했고 그렇게 여러 번 만나다가 1년 정도 사귀게 되었죠. 사귀고 난 후부터는 남편이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한지 작은 배려 하나에 감동한 적도 참 많았네요. 그만큼 여자를 잘 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다정하게 잘 대해줘서 바람둥이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었네요. 하지만 직장도 탄탄하고 저만 위해주는 모습에 반해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단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차면서 남편이 언제 프로포즈를 할지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밋빛 결혼 생활이 펼쳐질 줄만 알았네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3명 있어요. 15년 넘게 사총사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진짜 친구들이죠. 결혼 소식도 당연히 이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요. 그리고 청첩장을 줄 겸 미리 예비 신랑도 소개할 겸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인 만큼 결혼할 남자를 보여준다는 게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머, 우리 은영이 성공했어. 남편 될 분 너무 훈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멋지시네요. 그러게. 그리고 듣던 대로 엄청 다정하시다. 우리 남편에게선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인데? 과찬이십니다. 저야말로 은영이 친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해서 살아봐야 아는 거지 뭐. 벌써 유난이야? 결혼은 조용히 하는 게 좋아. 나 보고도 이렇게 유난이니? 야, 최민아. 너 왜 좋은 분위기 흐리고 그래? 너야말로 돌싱이라고 유세야? 아이쿠, 아픔이 있으신 분 앞에서 우리가 너무 깨소금 볶았나 보다. 자, 우리 웃으면서 넘어가요. 제가 오늘 팍팍 쏠 테니까 많이 드세요. 미나 때문에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는데 남편이 열심히 분위기를 띄운 덕분에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미나는 결혼했다가 1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돌싱이 됐는데 그때부터 좀 시니컬하고 비관적으로 변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픔이 있는 친구니까 하고 그냥 두고 봤었는데 그날 하는 행동을 보니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차를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또 시비 아닌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 진짜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너무 바람둥이에 제비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저렇게 다정한 남자 좋아하다가 너 인생 망쳐. 야, 최민아, 너 아까부터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왜 악담이야? 왜 모든 사람이 너처럼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어? 넌 왜 사람 아픈 데를 찌르는데? 나는 너 걱정돼서 조언해주는 건데 너야말로 너무 과민 반응 보이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 너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내 말에 더 화가 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될걸? 이혼녀로서 내가 촉이 쎄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사실 남편이 너무 다정해서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걱정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친구의 말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식장까지 예약한 마당에 친구의 말 한마디에
결혼을 엎을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 결혼을 안 했다면 제 인생도 나락으로 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도 내고 축하는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주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신혼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네요. 지금도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다고 인정해요. 존중해 주시려는 게 항상 보였고 제가 부담될까봐 연락도 잘 안 하실 정도였거든요. 남편도 자상하고 시부모 복도 있다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넌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난 거야. 남편 연봉도 높고 훈남이지. 거기다 시집살이도 없으니까 진짜 시집 잘 갔다야. 맞아. 미나 그 기집애 네가 부러워서 괜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다른 친구들이 좋은 말과 격려를 많이 해줬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혼할 때도 곁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람 좋고 누구에게나 자상한 남편 때문이었죠. 회사에서도 인기가 어찌나 많은지 무슨 각종 소모임에 동기 모임에 참 바쁘게 살더라고요. 결혼한 뒤로 칼퇴근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항상 동기 누구랑 만난다, 무슨 배드민턴 모임이다, 동기 모임이다, 사수 모임이다 하면서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한창 신혼일 때는 주말에는 잘 나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슬슬 눈치를 보며 주말에도 무슨 모임에 가야 한다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신혼이었기도 하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 데이트하려고 혼자 계획도 열심히 짜서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도 했고요. 근데 웃긴 건 같이 있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는 별로 안 하고 투덜거리기만 한다는 거였죠. 더워 죽겠는데 무슨 한강이야.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TV나 보지. 가자 가. 아니, 여기서 돗자리 깔고 뭔 청승이야? 지금 가을인데 뭐가 더워? 날씨도 딱 좋은데. 나 자기랑 한강 와서 얘기도 하면서 치킨도 먹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이런 건 연애할 때 하자고 했어야지. 결혼하고 이게 뭔 개고생이야? 난 말이야, 이런 거 딱 싫어해. 빨리 가자. 나 저녁에 약속 있어. 뭐? 오늘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자고 했더니 뭔 또 약속을 잡아. 내가 진짜 참고 참았는데 한마디 해야겠어. 도대체 주말마다 누굴 그렇게 만나는 거야? 자기한테 나는 도대체 뭔데? 이제 다 잡은 물고기라 이거야? 또 왜 그래? 아니, 오늘은 우리 부장님이 글쎄 나만 특별히 부르셔서 한잔하자고 하시네. 그 부장님 눈에 잘 보여야 다음에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어. 다 우리 가족이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빨리 가자고. 나 저녁에 치킨 먹을 거라 지금 먹기 싫어.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은 저만 놔두고는 쌩하고 가버리는 거 있죠. 그때 허겁지겁 돗자리를 개서 남편을 따라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진짜 바보 같았네요. 그딴 인간 신경 안 쓰고 저 혼자 즐겼어도 되는데 말이죠. 더 웃긴 건 그렇게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실실 쪼갠다는 거예요. 슬쩍 보면 허구한 날 단체톡이며 그룹 모임 메시지였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신나게 답하고 있더라고요. 1년 가까이 되니까 남편 핸드폰만 봐도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날도 저녁을 다 차려놓고 몇 번이나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도 핸드폰만 보며 낄낄대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을 확 낚아채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순딩이는 어디 가고 어떻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포악한 아줌마가 돼가?
아줌마 되면 다 이렇게 변하냐?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이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뭐 하는 거야? 평일엔 맨날 밤 12시 다 돼서 들어오고. 우리 같이 저녁 먹은 지가 몇 달 전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부부로 사는 거 맞아? 자기는 나보다 그놈의 모임이랑 사람들이 더 중요해? 아, 진짜.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해. 잘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이럴 때일수록 상사들한테 잘 보이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좋아서 맨날 그렇게 늦게까지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줄 알아? 나도 피곤하고 힘들다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맨날 혼자 저녁에 밥 먹으면서 온 적도 있어. 너무 외롭고 서러워서. 자기 주려고 열심히 요리해놔도 맨날 나 혼자 먹고. 아, 진짜. 자기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린애같이 굴어? 그깟 밥 혼자 먹는다고 올 일이야? 우리 지금 연애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게 부부지. 내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생각은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철없는 어린애 취급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취급하는 남편 때문에 번번이 저만 울면서 끝나는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아무리 서운하다고 말해도 남편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 했죠. 처음에는 진짜 회사 생활을 잘하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한동안은 그냥 터치를 안 하고 지냈는데요. 열이 확 뻗치는 일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남편이 여느 날처럼 술에 취해서 들어왔길래 왠지 그날은 핸드폰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카톡을 열어봤더니 뭔 모임이며 그룹이 그렇게 많은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중에서 촉이 쎄한 동기 모임을 봤더니 지들끼리 사진도 참 많이 찍었더라고요. 여자들이랑 옆에 착 붙어 앉아서 찍은 사진이며 심지어 얼굴을 마주대고 찍은 사진까지 있었고요. 다음엔 어디 가자, 어디가 맛있다더라 하면서 놀러 갈 계획만 잔뜩 세우고 있더군요. 이게 진짜 회사 생활 잘하려고 억지로 하는 짓 맞나요? 지가 제일 나서서 술 먹자고 약속 잡고 있는데 말이죠. 그동안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바보 멍청이처럼 느껴졌네요. 남편에 대한 믿음도 바닥이고 애정도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이렇게 매일 울고불고 의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냥 빨리 헤어져 버려야 하는지 하루에도 12번씩 이혼을 생각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심지어 회사 워크숍을 1박 2일로 간다면서 아주 신나서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진짜 회사에서 워크숍 가는 거 맞아? 당신 친한 사람들끼리 작당해서 가는 거 아니야?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의심되면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물어봐. 아, 당신이 하도 의심하니까 내가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내줄게. 됐지? 그렇게 그날 밤도 혼자 쓸쓸하게 TV만 보면서 보냈네요. 남편은 신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자와 남자들이 술잔을 앞에 놓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와 있을 때는 이젠 웃지도 않는 남편은 사진 속에서 누구보다 신나는 표정이었고요. 이른 저녁이면 온다던 남편은 밤 10시가 다 되어가도록 오지 않았죠. 허한 마음에 산책이나 할까 하고 집 앞에 편의점으로 향했는데요. 그때 때마침 뭘 본 줄 아시겠나요?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아주 깔깔거리면서 말이죠. 그 꼴을 보자 진짜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 길로 두 사람한테 달려갔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뭐고? 퇴근하고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옆에 여자한테 뭐라고 쑥덕대더니만 여자를 아주 다정하게도 옆으로 쓱 밀더니 가게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실실 웃으면서 고개를 까딱하고는 돌아서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자를 쫓아가려는데 남편이
팔을 확 잡아채는 거예요. 남편 놈은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더군요. 진짜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 회사 동기란 말이야. 근데 지금 회사 사람 앞에서 내가 몸 바람핀 것처럼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동기 앞에서 뭐가 돼? 뭐? 동기라고? 왜 동기랑 집 앞에서 시시덕대면서 내리는데? 그리고 동기면 왜 나한테 소개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내가 너무 쪽팔려서 그냥 빨리 도망치라고 그랬다 왜? 나 진짜 당신 이럴 때마다 너무 숨 막히고 쪽팔려. 나를 좀 믿어줄 수 없어? 난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더러워도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 허구한 날 동기들이랑 술 먹고 놀러 가고 여자들이랑 딱 붙어서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유지되는 회사 생활이라면 그냥 때려쳐. 때려치고 다른 데 알아봐. 그 회사 정상 아니니까. 당신 다른 회사 구할 때까지 내가 먹여 살릴게. 됐어? 누가 들으면 뭔 전문직이라도 되는지 알겠네. 나보다 돈도 덜 벌면서 누굴 먹여 살린다 만다야. 암튼 오늘 일 때문에 동기들 사이에서 말 나오면 당신이 알아서 해. 아, 나 쪽팔려서 진짜. 남편 놈은 저를 남겨두고 씩씩대면서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 길로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남편을 투명인간 대하듯이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자기도 위기를 느꼈는지 음식을 사들고 칼퇴근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갑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 화 좀 풀어. 나도 동기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내가 너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일찍 들어오려고 진짜 노력할게. 당신 연애 때랑 결혼하고 나서 너무 달라져서 나 진짜 너무 서러워. 연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더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한 건지. 알았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만 다정하게 굴게.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데서 사온 보쌈이야. 내일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그 빵 사올게. 이제 화 푸는 거지? 이때만 해도 그냥 엄청 다투고 힘들다는 생각이었지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풀기로 하고 다시 남편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렇게 다시 잘 지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빨래하려고 남편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셔츠를 일부러 빼놨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코에 들이밀었죠. 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잘 지내다가 왜 또 시작이야? 이 냄새 뭐야? 난 향수 싫어해서 향수는 하나도 없는데 이건 누구 향수 냄새냐고. 너 진짜 무슨 의부증 아니야? 사무실 사람 향수 냄새겠지. 당신 이러는 거 진짜 무서워. 가뜩이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앞으로 그놈의 모임이든 뭐든 다 나가지 마. 그리고 앞으로 밤 9시 전에 집에 들어와. 난 더 이상 이렇게 당신 의심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도 바뀌지 않으면 우린 이혼이야. 아, 내가 진짜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회사가 좀 어려워서 내가 영업으로 팀을 옮겼어. 안 옮기면 그냥 다 잘라버린다는데 어쩌겠어. 어차피 앞으로 지방으로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숨길 수도 없겠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9시 전에 들어오라니? 당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알기나 하고 맨날 의심이나 하고 그딴 소리나 하냐고. 아니, 무슨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데 갑자기 영업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회사에 확인해봐. 참나, 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진짜 정신 나갔네. 그러다 당신 애 낳으면 애가 대학생 되어도 학교에 대신 전화해주는 그런 여자 되는 거야. 알아?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회사 사정 구구절절 말하기가 남자로서 부끄러웠어.
그래서 나 나름대로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거라고. 근데 그것도 몰라주고 맨날 이상한 의심이나 하고 진짜 억울하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넥타이를 잡아주면서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진짜 힘든 상황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네요.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펑펑 우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계속 혼자 참으려고 했던 저야말로 제일 바보 천치가 아니었나 싶네요. 어쨌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걸 본 후로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제 속은 문드러졌고 결혼 2년 차인데 매일 남편과 다투기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후회가 되더군요. 그러던 차에 오랜만에 미나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오래 만난 친구니까 그동안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죠. 거봐, 내가 결혼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했잖아. 그땐 그렇게 내 욕했으면서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다 싶지? 나도 결혼하기 전엔 이렇게 이혼할지 몰랐다. 다른 남자들도 다 이러는 거야? 아님, 이 사람이 잘못된 거고 고쳐야 되는 거야? 남편이 날 사랑이나 하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확실히 말해줄게. 그냥 빨리 이혼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시간이 갈수록 너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끝내고 새 인생 살아, 나처럼. 뭐 하러 이 좋은 인생 지지고 볶고 사니? 그래도 이혼이 그렇게 쉽니?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서로 노력을 해보던지 해야지. 원래 신혼 때 많이 싸운다잖아.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달라지지 않을까? 어머, 너 벌써 아이 가질 생각도 해? 남편이 그 지경으로 구는데? 애 생기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보면 딱 봐도 딴 여자 있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동기들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너무 어울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바람은 아닐 것 같은데. 너 진짜 뭘 잘 모른다. 한번 남편 뒤를 캐봐. 내가 봤을 땐 100%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애 없을 때 이혼해. 친구 말을 들으니까 진짜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 전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겁게 살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싶어서 말이죠. 지금은 남편과 싸우고 남편한테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불안할 뿐이었어요. 친구 말을 듣고 나자 남편이 진짜 바람이라도 피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2달 정도는 눈치를 보더니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먼 출장을 주말을 껴서 가나요? 또 일주일에 출장 간다고 나가길래 너무 열이 받아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길래 지금부터 5분 뒤에 영상통화를 걸 건데 안 받으면 너는 몹쓸 짓 하고 있는 걸로 알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받으라고 통보 메시지를 보냈고요. 5분 뒤에 영상통화하니까 길거리에서 전화를 받고 있더군요. 근데 여자의 감으로 무슨 분위기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어디 식당이나 술집에 있다가 길거리로 헐레벌떡 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당신 또 병도 졌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5분 어쩌고 저쩌고 지금 협박해? 지금 아무리 봐도 일하는 것 같진 않은데 당신 지금 어딨어? 무슨 도시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술 먹거나 밥 먹고 있던 것 같은데 일요일에 뭔 일을 해? 여기 지금 창원이다 창원. 너는 접대라는 것도 몰라? 영업직은 접대가 절반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거래처 비위 맞춰가면서 접대 중인지 당신이 알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의심이나 하고. 당신이 나 대신 일해볼래? 누군 일 안 해? 내가 당신보다 경력은 더 많아.
그러니까 그 회사 때려치고 딴 데 알아보라고. 내가 그동안 생활비 다 댄다니까? 그때였어요. 남편 옆에서 여자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죠. 본능적으로 딱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아, 나 들으라고 일부러 웃는 소리구나. 옆에 누구 있어? 방금 웃은 여자 누구야? 여자는 뭔 여자? 나 혼자 있는데. 길거리 온갖 사람이 다 다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겠지.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사람 그만 괴롭히고 끊어. 그 순간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어요. 이 인간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이죠. 그 짧았던 웃음소리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날 밤에 남편 책상이며 옷장을 싹 다 뒤졌죠.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도 몰래 핸드폰도 확인해보고 심지어 차 블랙박스까지 뒤졌네요. 그런데 진짜 허무할 만큼 깨끗하더라고요. 실오라기 하나 찾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 차의 GPS 내역도 뒤져봤는데요. 처음엔 그저 별거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나 지방으로 출장을 다닌다고 했는데 GPS에는 정작 다른 도시나 지방으로 간 주소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간다는 날짜들을 찾아서 내역을 봤는데 어디를 간 기록이 전혀 없는 거 있죠? 그제만 해도 창원에 갔다고 하더니만 아는 길도 아닐 텐데 전혀 기록이 없었어요. 지는 깨끗하게 없앴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그게 수상했죠. 역시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우선 남편 놈이 출장 간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역시나 그 다음 주에 출장을 간다면서 캐리어를 싸들고 나오더군요. 또 출장 가는 거야? 무슨 회사가 주말에 출장을 보내. 오늘은 어디 가는데? 진짜 몇 시간씩 운전해서 접대하려니까 이것도 못 해먹을 짓이다. 아, 때려치고 싶다 진짜. 오늘은 대구 간다 대구. 멀리도 가네. 지금 가면 대구에 몇 시쯤 도착해? 아, 그걸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래도 GPS에 예상 시간 다 나오잖아. 확인 안 해봤어? 목적지는 미리미리 확인해 봐야지. 암튼 조심히 갔다 와. 나도 이제 출근 준비하고 나갈 거야. 더 물어볼까봐 겁났는지 아주 허겁지겁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자마자 바로 뒤를 밟기 시작했네요. 남편은 주차장까지 내려가더니만 걸어서 다시 1층으로 올라가더군요. 그러더니 옆동 아파트로 아주 신나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 놈을 따라가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일이 진짜인지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남편 놈은 옆동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남편 놈이 올라간 층수를 확인한 뒤 우선 1층에서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던 그 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심장이 쿵쿵 뛰고 식은땀까지 나고 진짜 별의별 생각을 혼자 다 하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죠.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그 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양쪽 문을 미친 사람처럼 쾅쾅 두드리며 불이 났다고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다행히 옆집은 사람이 없었는지 조용했고 팬티바람에 남편 놈이 얼굴이 벌개져서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편 놈을 확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남편 놈도 갑자기 등장한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면서 멍해져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방에서 나오는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상간녀가 누구였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조차도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바로 돌싱인 제 친구 미나였답니다. 친구라고 말하기도 싫네요. 그냥 상간녀라고 말할게요. 저를 본 상간녀는 당황한 듯하다가 곧바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걸 보고는 눈이 돌아버려 상간녀에게 달려들듯이가 뺨을 세게 날려버렸네요. 참 빨리도 알았다.
얼마나 티를 냈는데 2년 가까이 돼서야 알아채니? 너 어릴 때부터 곰탱이 같은 건 알았지만 참 대단해. 뭐? 2년이면 나 결혼해서부터 만났다 이 말이야? 너가 진짜 인간 맞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이딴 짓을 벌이냐고. 정확히 언제부터야? 네가 청첩장 준다고 저 사람 데려왔을 때부터지. 내가 그래서 너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듣고 결혼한 건 너지. 넌 저 사람이랑 안 어울려.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너희는 이혼했을걸? 그럼 일부러 친구 남편 될 사람을 꼬셨다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을 10년 넘게 친구라고 믿었던 내가 진짜 미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사랑 앞에 무슨 친구가 있겠어. 솔직히 말할게. 네가 저 사람 소개시켜준 날에 나 한눈에 반했어. 너한텐 과분한 남자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도 너랑 결혼하기 싫다고 엄청 고민했어. 사실 내가 엄청 말렸는데 이미 청첩장까지 찍은 마당에 어른들 뵙기 민망하다고 하더라. 또 네가 엄청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매달렸다며? 너랑 억지로 한 결혼이야.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건 나야. 미안하지만. 눈에서 불이 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 놈한테 달려들어서 얼굴이며 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웃기게도 아주 눈을 꼭 감고 제가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있더라고요. 남편 놈은 제 손목을 꽉 잡더니 다급히 말했죠. 여보, 내가 설명할게. 사실 그런 건 아니야. 결혼 전부터 시작한 건 아니야. 일단 나가서 나랑 둘이 얘기 좀 하자. 응?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떻게 와이프 친구랑 두 집 살림을 해, 이 미친 인간아. 넌 내가 알몸으로 쫓아낼 거야. 사회생활 못하게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거라고. 아,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그만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만하자고 했더니 이 여자가 아예 우리 집 옆으로 이사까지 와서 나한테 여기로 안 오면 당신한테 다 불어버린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며. 곧 이혼할 거라면서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나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남편 놈은 얼굴이 벌개져서 상간녀를 미친 듯이 째려보더라고요. 시끄러.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말아먹게 생겼어. 그냥 하룻밤 실수한 거 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다 말한다고 죽어버린다고 나 협박했잖아. 내가 여기로 이사 오라고 했어? 네가 멋대로 이사 온 거잖아.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선 우리 둘이 얘기하자. 응? 내가 사랑하는 건 당연히 당신뿐이야.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해? 자기,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와. 이혼할 준비까지 다 했다더니 지금 소송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래? 남편 놈은 상간녀를 노려보더니만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상간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요. 둘이 아주 먼 아침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들 먹어서 둘이 뭔 쇼를 하고 있어? 니들 그 나이에 참 열정적으로 산다. 야, 이 쓰레기 너 가져. 내가 쓰레기통에 고이 버려줄 테니까. 대신 너희 둘 다 인생 나락갈 준비해. 알았어? 그렇게 나가려고 하자 남편 놈이 손목을 확 잡더라고요. 어디 감히 더럽게 누구 몸에 손을 대? 안 비켜? 있는 힘을 다해 남편 놈 뺨을 날려버리고 그 집구석을 나왔네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켜두고 있었고 모든 상황을 다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 놈한테 이 집에 오지 말고 상간녀 집에서 쭉 살라고 메시지를 보내놨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2명의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다 털어놨죠. 미나가 그 상간녀라는 것을 알게 된 두 친구는 불이 나게 집으로 찾아와 줬어요. 그 기집애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너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바로 네 남편한테 들이댔단 말이야? 아무리 남자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너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일단 그 동영상을 사진으로 좀 뽑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그 자식 회사 인사팀에도 보내고 게시판에도 다 올려버리자. 아주 두 인간들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친구가 아는 변호사와 바로 소송 상담을 시작했고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을 일사천리로 보냈죠.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 회사 게시판에 동영상 캡처본이며 녹음한 내용 중 중요 부분만 따서 다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친구들과 전단지를 만들어서 남편 회사 앞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란 남편 놈이 미친 사람처럼 뛰어오더군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회사 앞에서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너한테 가장 소중한 게 니네 동기들이고 니네 회사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네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려고 왔다 왜? 허우대만 멀쩡하면 다야? 아니, 어떻게 와이프 친구랑 두 집 살림을 해?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와이프 20년 지기 친구랑 바람핀 인간이 이 사람입니다. 아, 그만 안 해요? 당신 지금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인사팀에서 나한테 오라가라 난리 났다고. 이거 명예훼손이야. 알아? 나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닐까? 그러면 너도 고소해. 너한테 위자료 받아서 벌금 낼게. 그럼 됐지? 우리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저와 친구들이 지 말을 전혀 안 들을 것 같아 보이자 이젠 아주 저자세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남편놈은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남자가 일생에 한 번은 한눈 팔 수 있잖아. 이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진짜 죽은 사람처럼 당신만 보면서 살게. 그니까 우선 회사에 올린 것만 좀 내려주고 지금은 일단 가줘. 나 이러다 회사 잘리면 당신 위자료도 못 줘. 걱정도 팔자네. 내가 네 월급 압류를 걸어서라도 아니면 당신 부모한테라도 위자료 다 받아낼 테니까 내 걱정은 마셔. 나 그쪽 회사에 메일도 보냈어. 내가 올린 거 삭제하거나 손 하나라도 까딱하면 일 더 크게 만들 거라고. 그니까 수쓰지 말고 네가 한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하면서도 이 정도도 예상 못했어? 아직도 이 인간 정신 못 차렸다. 자, 여기 이것 좀 받아가세요. 와이프 20년 친구랑 두 집 살림한 남자가 저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친구들은 열심히 전단지를 나눠줬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남편 놈을 보면서 수군거렸고 같은 회사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혀를 차며 남편을 보더군요. 남편은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말이죠. 그때 아주 드라마처럼 전에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여자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말까지 걸었네요. 어머, 그때 우리 남편이랑 택시 타고 같이 내렸던 분 아니에요? 그땐 인사도 안 하고 가서 서운했는데 이것 좀 하나 받으세요. 저 남자랑 친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런 남자예요. 혹시 알고 있던 건 아니죠? 어머,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그냥 같은 팀이지 저분이랑은 말도 별로 안 해봤어요. 이러다 나도 오해받겠네. 참나. 아, 진짜 아침부터 기분 나쁘네. 남편 놈이 그 여자 동료한테 눈을 맞추자 그 여자는 무슨 벌레라도 보듯이 남편을 휙 피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는 동기들도 이젠 아는 척도 안 하네. 이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다른 동기들 찾아봐. 물론 그때마다 내가 전단지 뿌려가면서 네 회사 생활을 적극적으로 응원할 테니까 기대하고.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다 잘못했어. 재산이며 위자료며 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응?
제발 이 전단지 좀 내 앞에서 치워줘. 웃기고 있네. 소장 받았으면 얼른 변호사 통해서 답변이나 하셔.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 얼굴에다가 남은 전단지를 팍 던져버렸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속 시원하게 웃으며 돌아섰네요.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일인데 친구들이 같이 해주니까 진짜 통쾌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였네요. 소장 잘 받았지? 내가 회사에 올린 거 확인했을 텐데 늦게 전화했네. 나 회사 잘렸어. 소장도 잘 받았고. 난 다 예상하고 있었어.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고. 그 사람만 내 사람이 되면 다 잃어도 괜찮다고 늘 생각했거든. 아이고, 아주 참 사랑 나셨네. 이쯤 되니까 그 인간이랑 결혼한 내가 미안해진다야. 난 너만큼은 그 인간을 사랑하지 못했나 봐. 아주 눈물겹다야. 그래, 내가 버린 쓰레기 애지중지하면서 평생 잘 살아봐. 너한텐 미안한 마음 있어. 하지만 나도 많이 고민했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한 걸 알아줘.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선택한 거잖아. 아, 네네, 잘 알겠고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 넌 그냥 내가 버린 구정물 찌끄러기 쓸어 담아서 가져간 것뿐이야. 내가 이혼 절대 안 해줬다면 그 인간이 너한테 갔을까? 다신 네 면상 보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어. 다신 보지 말자. 그렇게 3개월 정도 소송하고 판결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졌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에게도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나마 가족들과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죠. 어차피 아이도 없었고 결혼 생활도 짧았기 때문에 판결은 금방 났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고 상간녀 위자료도 2천만 원 받았네요. 재산 분할도 남편 놈이 포기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더 가져왔고요. 전 남편 놈은 판결 날 법원에서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불평을 쏟아내더라고요. 진짜 그 꼬라지를 보니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이랑 결혼을 했었는지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나 결국 권고사직 당했어. 이 나이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당신 진짜 너무하다. 네가 망친 내 인생은 돈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할래? 마음 같아서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할 수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콩밥 먹였을 거야. 우리 가족이 당신 가만히 안 둔다는 거 그거 말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네 사랑하는 애인한테 가서 먹여주고 재워달라고 해. 뭔 걱정이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이었어. 내가 진짜 걔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걔랑 결혼했겠지. 누가 미쳤다고 그런 해픈 돌싱녀랑 결혼을 하겠어? 다 내 잘못인 거 알고 당신이 돌아오진 않겠지. 일이 이렇게 됐지만 진짜 내 진심은 알아주라. 쓸데없는 소리 더 듣기도 싫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섰네요. 저런 극악한 짓거리를 한 주제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척 착한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저는 그 뒤로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려고 더 노력했어요. 물론 상처가 너무 심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울기도 여러 번이었죠. 그래도 남은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줘서 힘이 많이 됐네요. 제가 무너지면 그 인간들한테 지는 거라는 마음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회사 근처로 작은 아파트도 구하고 바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죠. 그 상간녀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왜 집 앞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 피해서 들어가려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맞아요. 저런 진상짓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뻔뻔하게도 상간녀가 저를 게름한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뭐야? 너 스토커야?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철면피인 건 알았지만 다신 보지 말자고 했는데 왜 날 또 찾아왔어? 지은이한테 주소 알려달라고 사정해서 안 거야. 그렇다고 지은이 탓하지 말아줘.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야. 참나. 사과?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어머 미안해. 사과하면 끝이야? 너 참 인생 쉽게 사는구나. 왜? 친구들 사이에서도 못쓰레로 손절당하니까 이제 와서 아차 싶어? 난 진짜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소중한 친구들도 다 저버렸던 거고. 그래, 이혼까지 한 마당에 또 남자를 믿다니 내가 바보였지. 나 그쪽한테 인생 상담 해줄 생각 없거든? 난 절대 네 사과 안 받아. 절대 너 용서 안 해. 누구 마음 편하라고? 넌 평생 나쁜 인간으로 가슴에 돌덩이 안고 살기를 바래. 그 사람이 너하고 이혼만 하면 나한테 올 줄 알았어. 근데 회사 잘려서 사업한다면서 내 아파트 전세금까지 갖다 쓰더니만 다 말아먹고 해외로 달아나 버렸어.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몰라. 네가 나한테 누구한테나 다정한 남자니까 못 믿을 사람이라고 결혼하지 말라며. 지금쯤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여자들한테 아주 다정하게 잘 대해주겠지? 자업자득이지 뭐. 나한테 말하면 어쩌라는 거야? 난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알고 지냈던 내 시간을 도려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고 다신 마주치지도 말자, 제발. 나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야. 내 잘못 다 알고 후회하고 있어. 넌 그냥 빨간 줄 그어진 상간녀 그뿐이야. 또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니까 아침 드라마 주인공 놀이 적당히 하고 꺼져. 그렇게 일가라고 훌쩍거리며 오는 상간녀를 뒤로하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 상간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손절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웃기게도 제가 소문낸 것도 아닌데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도 다 알게 돼서 엄청 욕먹는다고 하더군요. 더 후련한 건 남은 2인방 친구들이 상간녀 회사 인사부에 끊임없이 전화해서 결국 잘리게 만들었던 거고요. 무슨 사건 사고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제보해서 익명이었지만 상간녀 망신살을 제대로 뻗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전 남편 놈을 소개시켜준 이후부터 꼬셨다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힐 뿐이네요.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둘이 살림까지 차렸던 전 남편 놈도 아주 나쁜 인간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 후로 상간녀는 다신 만난 적 없고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진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과 미래에 더욱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 잊혀질 날이 오겠죠. 저처럼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함께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응원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 꿋꿋하게 잘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